관우하다는 거는 관대하고 후덕하다는 걸 말해요. 백성들에게 잘 베풀고 배고프면은 쌀을 풀어서 먹게 해주고 추우면은 불러들여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백성들한테 베풀 돈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세금이다. 평소에 가혹하게 걷어들여야 베풀 돈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크지 않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쪼잔하게 군다면 결과적으로 진짜 위기의 순간에 풀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평소에 아껴뒀다가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그 막 백성들한테 막 착착 걷어갖고 나 그 권력자 개인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쓸 때 써야 된다는 거야. 그치? 남의 돈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쓰래요. 이 남의 돈 어디서 나는 거겠어요? 뭐 반역자들이나 범죄자들한테 막 걷어들인 거 혹은 전쟁을 통해 얻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잘 봐야 돼요. 이 책을 볼 때. 이 책이 뭐 독재자를 위한 책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 마키아벨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나쁜 왕은 아니에요. 이 왕이 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래도 결국 자기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이 페이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는 것보다는 9번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는 쪽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들 어때요? 평소에 맨날 이렇게 잘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평소에 맨날 쪼잔하게 굴고 못되게 구는 선생님 비교해보세요. 한 번 잘해주는 사람과 한 번 못되게 구는 사람. 관함과 인색함, 이 중에서 인색함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인함과 인장. 잔인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잔인하다는 게 막 다 죽이고 막 공포 정치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치? 우리 동물농장에서 본 것처럼 동물농 나폴레옹처럼 자기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다 잡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시범 케이스, 소수의 인원을 가혹하게 처벌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잔인함이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지금 우리나라 그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해 말이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한 명의 뭐 살인자가 나왔어. 이때 이 살인자한테 살인자 인권도 중요하다. 살인자도 얘도 그렇게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 처벌보다는 뭐 갱생의 여지, 교화 여지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얘를 그냥 초장에 아주 갈갈이 해버려 잔인하게 처형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를 보고서 아이고 난 착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게 마키아벨리 주장이야.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게 더 낫다는 거야. 그게 더 한 명을 죽여서 나머지를 안정시키는 게 한번 봐주다 보면은 범죄자가 더 늘어나. 그렇게 하면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몇 명을 잔인하게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나를 무서워해. 군주를 무서워하게 되는데 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차라리 두려움을 받아야 돼요. 사랑받는 군주도 좋지만 적어도 미움받거나 혹은 우습게 생각되면 안 된다. 차라리 잔인한 군주가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건데 군주는 짐승의 방법, 얘는 힘과 인간의 방법, 지혜 이 두 가지를 모두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바로 뒤통수를 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예로 들었냐면은 을지문덕 장군을 예로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중국이랑 전쟁을 할 때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서로 피곤하니까 편지를 보내요. 적군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쯤 했으면 됐잖아. 열심히 싸웠잖아. 돌아가면 우리가 추적은 안 할게. 이쯤에서 끝내자.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중국에서 그래 오케이 해요. 우리도 피곤하니까 멀리 와서 피곤하니까 이쯤 했으면 됐다. 돌아가자.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뒤통수를 빡 하고 후려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주 괴멸적인 피해를 입어요. 중국 역사의 길이 남을 대패예요. 대패. 그래서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가 센 줄 알았대요. 근데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오죽하면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는데 아니 쟤네는 그렇게 싸움 잘하면서 일본 애들한테 지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유리할 때는 약속을 지키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군주는 일반인들이랑 좀 달라야 돼.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랑 좀 다른 걸 갖추고 있어야 돼. 이게 마키아벨리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갖춰야 될 건 얘기했고 갖추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망해요. 왜냐면 내가 위험에 처해도 내 팬들이 나를 지켜줘. 여러분 생각해봐. 좀 인기 많은 연예인들, 아이돌 오빠들 생각해보세요. 얘가 어디 아이돌 멤버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 사생활이 조금 안 좋다거나, 뭐 내지는 뭐 마약을 했다거나, 뭐 표절을 했다거나, 좀 안 좋은 일을 했어. 그때 팬층이 두터우면 살아납니다. 실드를 쳐줘요, 팬들이. 정치인도 마찬가지야. 왕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갖춰야 되냐? 이 민심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적은 군대로 막으면 돼. 그치? 외부의 적은 군대로 막으면 되는데, 내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는 지지율을 얻어야 되거든? 그 지지율을 어떻게 얻냐? 첫 번째는 남의 몫을 빼앗으면 안 된다. 남의 몫을 빼앗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백성의 것을 수탈하면 안 돼. 내 부하나 내 백성의 재산을 빼앗으면 안 돼. 왜냐면 사람은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는 잊어도 자기 재산을 빼앗은 원수는 잊지 않는다. 명언이 있죠. 그 다음에 위대한 뭔가 업적을 세워야 돼. 위대한 업적. 예를 들면 영토 확장. 제일 만만한 그 영토 확장이야. 광기토대왕, 위대한 왕이죠. 세종대왕 영토 확장했잖아. 사건육진 개척했죠. 이런 거를 하면은 백성들이 무조건 이제 우리 왕은 훌륭한 왕이다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뭐 사회적 업적, 이거 뭐 한글 창제 이런 거 있잖아. 뭐 대단한 일을 세우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해줘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좀 평범한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맹을 맺을 때 나보다 강한 나라랑 동맹을 맺지 말고 좀 약한 나라랑 동맹을 맺어서 강한 나라에 대적해야 돼. 그러면 된대. 그러면 나라가 균형을 이뤄. 우리 삼국지가 딱 이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도 마찬가지고. 중립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라의 중심을 잡으면 된대요. 그러면은 자기 지지율이 생겨요. 왜냐면 나는 원래 약소국이었는데 강대국이랑 맞서고 있잖아. 외교를 잘하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외교를 잘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농업, 산업, 농업, 상업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국가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여야만 지지율도 높아져. 결국 문제는 경제야. 먹고 살 내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지고 생활이 편해져야 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 조선의 도자기 기술자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기술자를 좀 천시했어. 이 공부하는 사람이 최고고 그 다음은 농사 짓는 사람. 근데 이제 그 도자기 기술자들이 좀 되게 하층민이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얘를 납치해 가요. 납치해 가서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게 시키는데 일본에서는 기술자를 되게 우대해 줬어요. 얘는 귀족층이었어, 귀족층. 그러니까 조선에서 천민 대우받다가 일본 가서 귀족이 됐으니 돌아오고 싶겠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눌러 살았어요. 그 후예들이 지금도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가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도자기 팔았고 번 돈으로 서양 국가 애들이랑 이렇게 교역하고 거래하고 이러면서 어떤 근대화의 기틀을 쌓은 거야. 일본이 하루아침에 근대화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다 이제 기술을 우대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모자랐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하를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아첨꾼 어떻게 피하고 좀 직원, 바른 말하는 신하를 어떻게 가까이 둘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왕의 입장에서 마키아벨리 주장에 의하면 신하가 능력이 있든 없든 결국은 무조건 왕의 탓입니다. 무조건 군주의 탓입니다. 왜냐? 신하를 뽑는 게 누구야? 왕이죠. 왕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있던 회사 생활을 할 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선생님 포함해서 리더보다는 좀 팔로워에 가까운 입장이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큰 기업의 CEO가 될 수 있고 대기업의 임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일반 회사원 내지는 평범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때 내가 딱 회사 취직을 했는데 우리 팀장이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조직원이 능력이 있으면 리더도 능력이 있어. 조직원이 능력이 없으면 리더도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직원을 뽑는 게 누구야? 리더잖아. 굉장히 심플하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유능하다면 무조건 군주도 유능할 것이고 신하가 무능하다면 군주도 무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유능한 신하를, 유능한 군주가 유능한 신하를 다루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일단 그 신하가 부하들이 바른 말을 했을 때 화를 내면 안 돼요. 만약 신하가 좀 쓴소리를 했다고 왕이 막 화를 내고 처벌하고 이러면은 누가 바른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아첨꾼밖에 남지가 않는다. 실제로 역사 속에 수많은 폭군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망했어요. 바른 말하는 신하들 다 내쳤으니까. 자, 근데 그렇다고 신하들이 바른 말 한다고 다 들어주면 또 안 돼요. 왜냐? 우습게 알아요, 왕을. 신하들이 말하는 거 다 들어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믿을 만한 애들 몇 명 뽑아서 나한테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할 때만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말은 다 들어줘야 돼요. 다 들어줘야 돼요, 그 말은. 그리고 결국 결정은 누가 내리냐? 왕 스스로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왕의 권위가 살고 또 바른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요. 되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렵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좀 이렇게 신하의 말을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문제가 된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선시대에 연산군 아빠 성종입니다. 성종은요 세종대왕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왕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똑똑하고 아주 모범적인 왕인 군주로 평가받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왕의 역할을 되게 잘했어요. 신하들의 말을 되게 잘 수용하고 신하들의 말을 바탕으로 정치를 펼치고 왕이 자기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막 함부로 쓰지 않았어. 근데 이게 신하들 보기엔 좋은 왕이죠. 그쵸? 근데 성종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피곤했을 거야. 왜냐면 신하들이 왕을 좀 우습게 알았나 봐.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종이 이제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에다가 이렇게 수통을 달았어요. 호수를 달았어요. 그걸 뭘로 만들었냐면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동으로 만들었냐면 일단 오래가고 튼튼하고 썩지 않죠. 그죠? 만들었는데 신하들이 난리를 친 거야. 지금 왕이 사치를 부린다. 이거 왕자가 보고 뭘 배우겠냐. 당장 뜯어 고쳐라. 이렇게 막 시비를 걸었어요. 통촉하여 주셨소서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 왕한테 이 정도 권한이 있단 말이야. 내 정원에 연못에다가 구리 호수를 달지 나무로 만들지 돌로 만들지 이 정도 권한이 있어요. 다른 왕들 같았으면은 저 신하들 당장 쫓아내라. 내 맘대로 할 거다.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성종은 그렇지 못했어요. 모범적인 왕이니까 신하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근데 신하들의 신하들이 주장에 대한 주장이 뭐였냐면 왕이 사치를 부린다였거든. 왕이 사치를 부린다. 근데 이 신하들의 말을 들어주느라 만들어 놓은 구리 수통을 뜯어서 돌로 교체하느라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치를 부린 건 누구죠? 신하죠. 괜히 시비 건 거죠. 신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하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왕권이 떨어진 거지. 그쵸? 우습게 된 거죠. 우습게. 그래서 연산군이 폭군이 된 게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키아벨리의 주장에 의하면 왕은 신하들의 그 바른 말은 들어주지만 내가 원할 때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읽었던 군주론의 내용인데 결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안 간단한가? 자, 첫 번째, 군주는 일반인이랑 달라요.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반인과는 다른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해. 우리들 입장에 이게 중요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나쁘고 멍청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누구를 휘어잡아야 되냐?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휘어잡을 줄 알아야 돼.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군주론에서는. 물론 똑똑한 사람들, 야심가 뭐 이런 사람들이 능력자들이 있어. 걔네들은 근데 숫자가 얼마 안 돼. 그래서 비교적 다루기가 쉬워. 그래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통치를 하고 능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걔네들은 이제 핀셋처럼 뽑아갖고 뭐 유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죽이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왕이 권력을 더 강화하고 더 오래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본 여러분들은 군주는 아니지만, 왕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다 죽어야 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소수에 들어야 될지 그건 알겠죠? 그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군주론이었습니다. 자, 군주론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선생님 카톡 아이디 알죠? 카톡으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확인하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